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어제 저녁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소식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29명이 숨지고 30명 가까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건물 내부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기자. 네, 제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현장 감식은 시작됐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반쯤부터 국과수와 경찰, 소방당국 등이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화재 현장,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주차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오전에는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한 뒤 각 분야 담당자들이 원인 분석을 위한 회의도 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뒤 다시 현장으로 나왔는데요. 확인할 부분들이 많아서 정확히 감식이 언제 끝날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알려진 곳이 1층 주차장인데요. 1층 주차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장 감식에서 뭘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네,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층 천장의 배선과 탄 흔적,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건물로 연결되는 통로, 즉 피해가 가장 컸던 2층 여성 사우나로 가는 출입문 쪽을 집중적으로 감식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과 결과 분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바로 나오기는 어렵지만 이미 어젯밤에 1차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중에는 원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네, 화재 원인 분명하게 밝혀져야겠죠. 그리고 화재 당시에 건물 안에 스프링클러, 화재가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물이 쏟아져 나오도록 돼 있는 장치,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화재 건물에는 1층부터 8층까지 스프링클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에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층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있었습니다. 알람 밸브는 말 그대로 화재를 감식해서 물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알람 밸브가 잠겨 있었으니까 당연히 작동을 안 한 겁니다. 이게 왜 잠겨 있었는지, 누가 잠갔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스포츠센터 건물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어제 화재 직접 목격하고 신고하고 참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화재 현장 주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는 인근 주민들이 현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참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말을 잊은 채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어젯밤에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던 소방대원들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서 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대책본부에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현장에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천 화재 현장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네, 마지막 화면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근규 제천시장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을 놓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공식적인 일정이 없었는데 제천 화재 현장 방문해서 지금 현재 어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고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화면이 들어오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유족들 또 소방대원들이 만나는 모습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제천 화재 현장 상황 정말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왜 자꾸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고 또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변호사, SBS의 인광기 정승민 논설위원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조금 전에 한상우 기자 현장 연결하고 한상우 기자 뒤로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아주 많이 서 있고 예. 건물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사고 소식 듣고 나서 참 전문가로서도 좀 많이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저는 사실 어저께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화재 예방에 관련된 이 프로그램을 녹화를 하고 나왔는데요. 제천 화재와 상관없이 이제 화재가 예.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녹화를 하고 나오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화재 사고 때문에 뭐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실제로 화재 현장을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2년 전에 발생했었던 의정부 화재랑 너무 똑같다. 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한 이런 사고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어쨌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가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 또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불안해하실 것 같다고 이런 느낌을 또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제 화재 위험성,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여러 가지 건물들, 대형 건물이나 대표적인 건물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중소규모의 건물, 또 노후화된 건물, 이런 건물의 안전 성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또 안전하게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렇게 안전에 별로 관심이 없고 다시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화도 나시는 것 같고 답답하신 것 같은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사람이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또 안심하게 되고 또 안심하게 되면 또 다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신경을 안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뭐 최근에 이제 화재 경향을 보면 실제로 화재 통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화재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감소하는 추세다가 2013년부터 다시 또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가 안전을 지속적으로 계속 챙겨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안주하거나 방심하는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나 싶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임광희 위원, 어제 화재가 발생한 시각이 이제 나왔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몇 시입니까? 정확하게 3시 45분경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불이 난 스포츠센터 바로 맞은편에가 조그만 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불이 난 건물 쪽을 향해서 CCTV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분에 지금 저 화면인데요. 저것이 불이 났을 당시입니다. 지금 연기가 지금 피어오르고 있죠. 네, 검은 네. 연기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저게 45분 연기가 이제 피어오를 때가 50분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15시 50분. 바로 이제 불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방서에 119에 신고가 접수가 된 것이 정확하게 3시 53분입니다. 최초로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7분 뒤인 4시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진화를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명피해가 크게 난 2층 여자 사우나 쪽 그쪽으로 접근을 못해서 30분 정도 지난 뒤인 4시 26분쯤에 사다리차를 통해서 2층 사우나에 소방대원들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늦었죠. 그래서 5시쯤에 또 민간 사다리차가 3명을 구조하고 이후에 소방 굴절 사다리차도 1명을 구조하고 그래서 5시 20분쯤에는 완전히 위층으로 불이 타고 올라가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대략적으로 큰 불을 잡은 거 그것은 불이 처음 났을 때보다 1시간 40분 정도 지난 뒤인 5시 40분쯤에 큰 불을 잡았고 완진이 된 것은 밤 늦게서야 불을 다 끌 수 있었습니다. 예, 임광희 위원이 말씀하시다가 다행스럽게도라고 말씀하신 건 어쨌든 간에 정확한 발생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있었다. 그래서 그 소방당국의 구체적인 설명 없이도 정확한 화재 발생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CCTV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정수미 위원, 지금 보면은 말이죠. 제가 CCTV 영상이나 이런 걸 봐도 좀 긴박한 당시, 화재 당시 상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내려가면서 사다리차 위로 내려뛰고 말이죠. 이 소식 전하는 사이에 대법원에서 송환정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했다는 판결 소식 들어왔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수민 의원, 정말 긴박했던 화재 당시 상황이 그대로 CCTV 영상에 다 잡혀있네요. 또 시청자들께서 제보하신 화면에도 잡혀있고 말이죠.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들 같습니다. 저런 영상들. 상당히 긴박했던 순간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화재가 발생한 게 45분경이고 그 뒤에 8분쯤 뒤는 53분에 첫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7분 신고한 지 7분 만에 다행히 소방서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7분 만에 신속하게 일단 소방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29명이 사망했고 그중에 이제 여성이 23명,
남자가 6명이었습니다. 남자 1명의 신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왜 이런 화재가 급속도로 불길이 번졌고 인명피해가 컸는지 잠시 후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접한 것만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많이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을 직접 찍어서 SBS를 비롯한 방송사에 제보해 주신 많은 시민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께서 제보하신 영상을 보면은 이분들이 영상을 찍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을 보면 이번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교훈, 아픈 교훈을 남겼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어머, 어떡하니, 저거, 연기, 어머, 저거, 갑자기. 1층에서 불이 났나봐. 근데 자꾸 이게 건물이, 어머, 야, 여기 난리다. 어떡하냐. 다 탄다. 어머, 어떡하냐, 저거. 저 꼭대기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어떡해. 저 꼭대기 사람 있어, 어떡해. 어디? 저 꼭대기 사람 있어, 저거 어떡해. 저거 어떡해. 저 사람한테 연기 계속 올라가, 어떡하니. 사람을 보면서도 사다리를 못 올리고 못 구하니. 와, 너무한다, 진짜. 저 사람 제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교수님, 저 제보해주신 시민의 그 말씀 속의 말이죠. 사람을 보면서도 사다리를 못 올리고 있으니 못 구하니 너무한다 진짜. 이거 우리 소방 당국이 이 이야기는 정말 아프게 들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예, 물론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방의 이제 어떤 훈련이라는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구조를 하거나 또 진압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렇게 이제 사람이 요 구조자가 있을 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구조를 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이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조금 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선고받았었는데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정치 활동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게 됐다. 이 이야기도 잠시 뒤에 여러분께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좀 말씀 계속 이어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소방 입장에서는 또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소방차들이 실제로 가서 사다리차를 전개하거나 또 이제 소방 구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소방차가 그 앞에만 갔다고 해서 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요. 충분히 이제 소방차가 이제 이 트리거라고 하는 것들을 전개하고 안정된 지지대를 전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건물에 이 사다리차를 접안할 수 있는 이런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가로 구성이라든지 저렇게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로의 구조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다리차를 아무 데나 다 펴서 구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구조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필요성,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확인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하지 못한 점 이런 부분들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 말이죠. 대한민국이 이면도로 좁은 거 다 알고 있고 가는 곳마다 주차장 차들 많아서 진입 어렵고 이거 소방당국이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다리차나 이런 것도 그런 현실에 맞게 개조를 하든지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저 찍으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사다리차를 펴지 못하고 사람을 못 구하니 정말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소방차가 이제 이전에는 소방차들이 높은 건물에 왜 사다리가 안 닿느냐, 더 높은 사다리, 더 긴 사다리, 이런 것들에 중심을 잡고 더 대형화되는 사실은 오히려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요, 이렇게 소형화된 공간. 우리가 예전에 전통시장 화재 때도 사실 그 길이 좁아서 소방대가 잘 가까이 못 갔다는 이런 이제 지적들도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가로 구조라든지 우리나라 지역 환경에 맞는 소방 장비라든지 또 소방 진압 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발과 또 보급, 장비의 보급 이런 것들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분명하게 이번 소방당국이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더 이상의 이유를 대지 않고 소방대가 7분 만에 도착을 했다.
상당히 빠르게 도착을 했다. 빨리 도착을 했는데 인명피해는 컸다. 이 부분은 분명히 소방당국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켜봤던 많은 목격자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목격자들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SBS 취재진들이 당시 화재 현장을 직접 현장에서 본 목격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3시 한 45분 정도에 뭐가 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더만 여기가 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연기도 좀 많이 나고 그랬어요? 많이 났어요. 고가 사다리로 물을 뿌리고 막 이런 장면이고 있었는데 꼭대기는 아마 그 물이 거의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꼭대기는 이제 불이 계속 타고 있었는데 아마 그까지는 아마 물이 몸에 싣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볼 다른 데는요? 밑에는 거의 밑에는 꺼지고 이제 연기만 자욱했고 초기에 아마 엄청나게 지하에서 많이 났기 때문에 아마 초기 진압을 못한 것 같다고. 처음에 봤을 때요, 여기 1층인가 저기 밑에 새카맣게 완전 다 타가지고, 예, 지금 보는 것처럼 저렇게 돼 있었고, 저 위에 이렇게 막 연기가 피어 올라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 대원분들 들어와가지고 몇 명 데려와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까지 보고 딴 데 갔었어요. 제천에서 유명한 데라던데? 아, 예.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사람들이 많이 갔었어요. 이제 1층에 있고 주차장에서 번진 걸 봤죠. 예. 그래서 겁이 나서 저도 바로 가게 문을 닫고 나왔죠. 대피했죠. 연기가 너무 나서. 번지는 속도가 빨랐나요? 엄청나게 빨랐죠. 거의 순식간이었었죠. 거의 한 5분? 10분? 10분 안쪽에 거의 2층까지만 올라가고, 그게 거의 10분? 10분 안에 거의 1층에서 주차장에 불이 나는 걸 확 보고 10분 안쪽에 3층까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불길이 번졌다. 그런데 말이죠. 처음에 아까 영상을 보면은 검은 연기만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불길이 확 피어올라요. 예. 왜 그렇게 된 거죠? 처음부터 불길이 안 보이고? 이게 아마 최초 착화가 어떤 식으로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불이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불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원이 점점점 커지면서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염으로 직접 분출되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기체화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일부 이제 발생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일정 시간 이상이 되면 천천히 타던 것들이 이제 급속하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이제 검게 연기가 나는 이런 과정들이 이를테면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외장재의 드라이브 내부의 이 단열재들이 녹으면서 점차 이제 타 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가스화되는 과정이고요. 그때는 불길이 안 보입니까? 예,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그 안쪽 부분에서 이제 녹아내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기화되거나 연소가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일어나다가 일정 시간 이상이 되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연소가 되니까요. 아마도 이제 처음에는 불꽃이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일부 발생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급격한 연소, 화재 확대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까지 소방당국에서 현장 감식도 하고 말이죠. 임광희 위원. 네. 현장 감식을 했는데 화재 원인 관련해서 화재 발화 지점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정확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목격자들의 추정, 그러니까 본 거 제보로 보면은 첫째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건 맞습니다. 그게 차에서 일어났는지 또는 건물에서 일어났는지는 몰라도 아까 보았던 CCTV에서도 지금 1층에 주차된 차량들이 15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대에서 차 있는 쪽에서 연기가 치솟아 올랐는데 그것이 차에서 발화가 됐는지 또는 천장에서 발화가 됐는지, 왜 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제 그쪽에서 천장에서 용접하는 이 불꽃 같은 것이 공사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본 주민들의 목격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아니겠느냐 하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 말이죠. 김태현 변호사. 스포츠센터의 1층 구조가 1층이 이렇게 비어있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필로티 건물 구조다. 이것도 화재를 좀 키우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느냐. 공기가
그렇죠. 뭐. 외부 공기가 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예,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보다는 오픈된 공간이 불이 더 좀 안 번지지 않을까. 뭐 저도 사실 처음엔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밀폐된 공간보다 이제 필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가 다 사방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산소, 즉 공기의 공급이 굉장히 원활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이 좀 더 빨리 타오른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앞에 마트에서 CCTV 보셨지만 처음 발화한 3시 53분부터 불길이 일어나서 2층 여자 사우나를 덮치는데 단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 필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사방에 뚫려 있기 때문에 불이 훨씬 더 빨리 번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가연성 외장재를 쓰고 1층은 필로티 구조다. 그러면은 화재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필로티 구조 자체가 화재에 취약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바깥에서 급속한 연소 확대가 일어났을 때 건물 안쪽으로의 화재 확대, 또 연기의 유입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를 수 있는 개연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필로티 구조가 벽이 없이 기둥으로만 서 있는데 어찌됐든 1층이라든지 출입구는 필로티 그 1층 부분에 이제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방화구역이라든지 방호가 안 된 상황이라면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안쪽으로 바로 연기라든지 화염이 치밀어 들어가면서 전층으로 다 확대될 수 있는 아주 용이한 구조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외장재가 굉장히 잘 타서 가연성이 높다. 근데 여기에 불이 붙어서 불이 굉장히 크게 났다라고 한다면 건물 안쪽으로의 화재 확대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 화재 원인, 처음에 불이 시작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방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께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불길이 왜 빠른 속도로 번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교수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저희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29분이 숨지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물 내부를 수색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현장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냥 사우나를 하러, 목욕하러 갔던 가족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거나 잠시 후에는 아무 일 없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들, 사우나를 갔던 가족이 갑자기 화재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소식 듣고 정말로 많이 놀라시고 많이 슬퍼하시고 많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동생 식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통화도 다 했어요. 불이 났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수해가지고 옥상을 올라간다는 통화 다 했어요. 빨리 구조를 했으면 이렇게 대형 참사는 아니었었다. 빨리 할게, 그래야지, 여보 빨리 피해야 될 거 아니죠? 근데 나가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안 내려가고 난리가 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도를 한다더라고, 옥상으로. 그래, 옥상에 가, 근데 또 전화했더니 옥상에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쪽 한 번 좀 있다가 또 급해가지고, 여보 괜찮아? 또 물어보니까 이제 딱 했어, 그때는. 그랬더니 전화가 안 되던데. 네, 여보 불났대. 빨리 피해라. 그런데 피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건데 화재가 났는데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빨리 움직이거나 어쨌든 소방대원들이 빨리 내부로 진입해서 물론 연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유족들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피해가 많았던 곳이 그 2층의 여성 사우나 아닙니까? 그게 이제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가장 아쉬운 대목이 조금이라도 빨리 그 통유리를 깨고 그곳에 있었던 이 희생자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른바 이 소방당국이 좀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 아니냐, 초기 대응 때. 그런 아쉬움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장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말이죠. 살려달라고 아우성, 특히 2층 여성 사우나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밖에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좋아요. 아까 소방대가 한 7분 만에 도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우나가 2층에도 있고 3층에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네. 2층 여성 사우나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연기가 많이 난다.
어려운 건 알지만 왜 소방대원들이 일찍 진입을 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은 좀 의아해요. 예. 그 부분은 사실 참 뭐 많은 분들이 우리 뭐 지금 앵커뿐만 아니라 저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네. 너무나 안타깝고 왜 그랬을까 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은 이제 당연히 요 구조자가 있으면 들어가서 어찌됐든 구조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사실은 또 소방대 그 스스로의 안전에 이를테면 물론 목숨의 중요하죠. 문제, 그 부분도 그래서 이제 중요하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라도 뭔가 빨리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계속 이제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가족들랑도 연락이 돼서 생존된 상태가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라면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하여튼 구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뭔가 정말 구해보고자 하는 뭔가 다른 여러 가지 노력이나 시도들이 사실은 그렇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일반적인 화재 진압의 과정, 또 연기가 많고 화염이 강하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그 화재 진압 방법 전술을 따르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움도 많고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는데 소방당국이 오늘 아침에 기자들 상대로 지금까지 화재 상황 또 조사한 결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구조가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방당국의 브리핑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소방당국의 브리핑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 사항은 총 58명이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가 29명, 사망자가 29명 확인이 됐고요. 이 인명피해들은 그 1층 피로티 1층 중앙 계단하고 그 계단을 통해서 연기가 급속도로 확산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요. 주측 출입구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연기가 확대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었고요. 또 요 안에 중앙에 그 화물용 승강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화물용 승강기는 목재하고 타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층간 그 구획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발화점은 1층 주차장 있는 부분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상민 제천 소방서장의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 보여드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요. 발화점은 1층 주차장인 분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화물용 승강기 이야기를 합니다. 화물용 승강기가 다른 층, 2층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왔는데 뭐 다른 6층이나 7층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 화물용 승강기가 한 원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맞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건물에서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아래 수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지금 말한 승강기의 샤프트라고 해서 승강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직으로 된 통로, 그다음에 위아래로 뻥 뚫어져 있는 계단, 또 어떤 데들은 가보시면 건물 안쪽에 이제 아트리움이라고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다 터져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로 인해서 화재가 급속하게 확대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요. 다른 쪽, 밑에 쪽에서는 또 바람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굴뚝 현상이라고 하는 굴뚝 현상. 예, 굴뚝 현상이라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공장 같은 데서도 이런 배기를 위해서 굴뚝탑을 높게 하잖아요. 이게 연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 하는 만큼 사실은 밑에서는 바람들이 들어오고 위쪽으로 배출이 되고 이런 이제 그 화재 공기가 아주 잘 공급되는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 내에서는 이런 이제 이 수직으로 터져 있는 이 엘리베이터의 샤프트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사실 굴뚝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승강기의 승강로 쪽으로 화염이 확산되는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화재가 확산이 되기도 하고 또 연기나 이런 것들이 다른 층으로 빠르게 퍼져서 인명피해를 크게 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건물 전체 8층까지 굉장히 빠르게 화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화물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승강기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똑같이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건물에서도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엘리베이터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지되는 것들도 있지만 또 그쪽이 가장 화재나 화염이 연기가 확산되기 쉬워서 노출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탑승을 이제 제한하고 있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는 어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기사들도 많이 접하시고 그랬을 텐데 김태현 변호사가 보기에 말이죠. 어제 화재 나중에 우리 유가족들 또 부상당하신 분들 어떤 형태로든 소방당국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목격자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목격자들 얘기들 종합을 해보면 그 소방당국이 처음에 이제 골목에 진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일부 그
사우나에 있는 그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의 어떤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빨리 차 유리를 깨서라도 차를 좀 치우고 진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소방대원들은 그 차에 있는 주인 차들하고 전화하기 바빴다가 차 빼달라는 거죠. 뭐 그러기에 바빴다라는 이제 유가족들의 얘기도 좀 들려오고, 또 일부 유가족의 얘기는 그런 얘기들도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2층 여자 사우나 왜 진입을 못하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유리를 좀 깨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일부 소방대원이 하지만 알았으니까 그냥 좀 계시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어떤 그 피해자들의 어떤 가족들의 얘기도 전해들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생존자들 중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뭐 예. 보도가 이미 됐겠지만 민간 사다리차가 다가가서 3명을 구조를 했고, 그리고 3층 남자 사우나에서 이제 살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 3층 남자 사우나에서 근무하는 그 이발소 주인의 어떤 인도를 통해서 비상구를 통해서 빠져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방당국이 일찍 출동한 것까지는 좋은데 구조 활동이 조금 적극적이지 않아서 실제로 소방대원들이 구조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마 소방당국이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태 변호사가 지적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소방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했느냐라는 부분들은 또 사후에라도 꼭 반드시 판단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구조자가 있고 생존에 있다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과연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혹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방 진압할 때 항상 이제 갈등이 되는데요. 고민거리인데요. 또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진압이라든지 진입이 어려웠다면 다른 뭔가의 시도들, 이런 방법들, 저런 방법들, 현장에서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빠르게 뭔가를 해봤으면 훨씬 더 구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조차 없이 그냥 너무나도 일반적인 어떤 화재 진압의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당국이 해명하는 내용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주차 차량 탓에 굴절 소방차가 지체됐다. 물론 저 부분은 뭐 소방당국으로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늘 저런 일이 생기니까, 근데 소방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그 차량이 만약에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은 거의 뭐 강제로 이렇게 차를 끌어낸다든가 하는 식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뭐 아주 긴박한 경우에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 출동한 소방당국이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를 들면 저 정도면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안이한 판단을 현장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지고요. 또 일각에서는 저 굴절 소방차 저것도 또 고장이 났었다 이런 얘기 주민들 얘기도 있는데 글쎄 뭐 그건 조금 전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다리차가 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이 주차 차량 치우고 뭐 굴절 소방차 세우려면 약간의 그 건물하고 8m 정도 거리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 차들 치우느라고 못된 거지 고장 난 건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마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말이죠. 소방차가 도착을 하고 지금 4시 25분 넘어갔는데 조금 전에 3시 50분쯤에 말이죠.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도 연기만 나요. 아직까지 불길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 순간에 초동대처 정말 빠르게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2층 하루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죠. 물론 연기 때문에 우리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그런데 화면 보니까 다시 더 안타까움이 다시 한번 생겨요. 예, 뭐 지금까지는 사실은 2층 부분에도 지금 이제 화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연기만 지금 발생하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직접 만약에 진압 활동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소방대가 투입이 됐다면 오히려 화재 양상이나 인명 피해 정도는 훨씬 더 줄이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저런 시기를 제대로 잘 맞추지 못하고 놓쳤다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이제 더 아쉬운 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건너편 아까 임광희 위원 설명으로 마트에 있었던 CCTV 화면이라는 거죠, 저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소방당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천 소방서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왜 2층에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났던 2층 여자 사우나를 깨트리고 들어가지를 못했느냐 하는 거였는데 해명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주차 차량도 있었지만은 1층 발화 지점 쪽에서 차량이 15대가 불에 타 있고 특히 1층에가 LP 가스통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답니다. 연료로 쓰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폭발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연기라든가 화염 때문에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게 유리가 굉장히 두껍답니다. 그래서 불길이 굉장히 센 상황에서 가까이 들어가서 접근해서 깨기가 어려웠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방 당국의 문제도 있지만 이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층이면은 사실상 창문만 열렸다면 뛰어내려도 뭐 골절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층이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문을 도대체 열 수가 있는 문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통유리니까. 그러니까 문을 아예 애초부터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것도 이렇게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층에서 그렇게 대량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의 화재 원인 그리고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는지 소방당국의 초동 대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하는 부분은 잠시 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더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잠깐 동안 조금 전에 나온 대법원 판결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대법원에서 조금 전에 무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가 여러분께 먼저 오늘 대법원이 왜 무죄를 확정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011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홍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홍준표 1억 원이라고 적힌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 돈 전달 역할을 맡았다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1심은 지난해 9월 홍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의 진술 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오늘 2심의 판단이 맞았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홍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도 오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SBS 박현석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표정이 상당히 이제 밝을 것 같은데 말이죠. 무죄 확정 판결,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이유가? 아마도 홍준표 대표 자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법적에서 대부분 아마 무죄 나올 확률은 90% 이상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홍준표 대표를 두둔하고 지지하고 반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홍준표 대표의 재판의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 돈을 줬느냐 받아 이거거든요. 예? 그 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냐 단순 정치 자금이냐 이런 법률적인 쟁점이 아니라 그 윤모 씨라는 사람이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홍준표 당시 이제 경남도지사 의원에게 전해줬느냐 아니냐 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정은 기본적으로 고등법원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것이 2심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고등법원에서 일단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판결이 정말 잘못됐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홍준표 대표의 재판은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될 확률이 높다고 대부분의 이제 법률가들이 전망을 했었고 역시 그대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된 거죠. 이완구 전 총리도 마찬가지 경우겠네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거겠죠. 그렇죠. 이완구 총리도 전 총리 같은 경우 당시에 성완종 전 회장의 선거 사무 개소식에 와서 비타 500박스에다 돈을 줬네 말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나 독립성 쟁점이 아니라 역시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어떤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고 역시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인정의 선고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단 뭐 이런 이완구 전 총리라든지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뭐 지금의 이제 다른 정치인들, 예를 들면 국민의당의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저축은행 관련 사건에서 1심이 유죄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그 무죄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때도 역시 쟁점은 다 하나였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사실관계는 대법원 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좀 존중을 하고 거의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유, 2심에서 무죄로 바뀐 사유를 여러분께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9월 8일에 있었던 1심 판결 때 홍준표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윤모 씨가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서 검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니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6일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1억 원을 홍준표 대표가 받아야 할 동기가 일단 뚜렷하지 않고 금품 전달자인 윤모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품을 전달했다는,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윤 씨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다. 이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손을 그대로 들어준 겁니다. 이 판결 김태현 변호사는 조금 전에 많은 법조인들이 이미 예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인데 오늘 아침에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이 당연히 대법원 판결 오늘 나오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당연히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홍준표 대표 대단히 밝은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대법원 오늘 최고위에서는 그 당협위원장 누구나 가지 않았어요? 예, 저 마지막 현장 기자의 탄식이, 그 대법원까지 나갔다가 홍준표 대표가 돌아보니까 좀 기자가 멈칫했는데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자신은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긴장이 되겠죠.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어찌 보면은 자기에게는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예.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냥 웃고만 말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8시 반부터 최고위원회 잠깐 열고요. 다른 일정 전혀 잡지 않고 당사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점심도 도시락을 먹으면서 안에 있었고 결과가 나오면은 간담회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하고 당직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 끝나자마자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잠시 뒤가 되겠죠. 오후 3시에 홍준표 대표의 기자회견을 열겠다. 아마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거고요. 지난 18일 날 기자들이 물어봤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법부의 양심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죄가 될 것이라는 것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 잠시 후에 아마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입장을 밝히면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를 저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확정 받았으니 앞으로 나는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렇게 혁신해 가겠다. 그런 구상 밝힐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께 신속히 전해드릴 거고요. 1심 판결과 2심 판결 나왔을 때 홍준표 대표는 어떤 반응 보였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1년 6월 실형 선고가 됐는데 실형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기 노상강도 당한 기분입니다. 재판이 1심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항소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직 생활에 이제는 남을 공격하지 말고 무난하게 세월을 보냈으면 좋겠다. 맑은 눈으로 재판을 해준 항소심 재판부에 거듭 감사의 말씀입니다. 일단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서는 노상강도라는 표현을 썼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를 향해서는 맑은 눈을 가지셨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교수님이 전혀 정치하고 상관없이 지금 소방방재학과 교수님이신데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뭐 정치인이라고 이게 집중 조명이 돼서 더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이 다 본인의 유리하면 호의적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다 적대적인 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특정인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좀 이렇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이 교수님 하여튼 잠시 후에는 저 화재 원인과 그리고 왜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는지 소방당국의 초동대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좀 많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상당히 더 자신감을 갖고 자유한국당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대여투쟁도 더 강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원내대표도 본인이 밀었던 사람 당선시켰고 이제 대법원 이 부담도 덜었고 아마도 명실상부한 그 홍준표당 이른바 홍준표 체제를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앞두고 친박계들 다 청산하고 그 자리에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한다고 하는데 그 인재를 분명히 홍준표계로 영입할 것입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이끌어가고 대여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입장을 밝히면 그 영상 저희가 신속하게 입수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주영재 뉴스 브리핑에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